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지난 1부 방송에서 국세, 당해세, 지방세, 당해세, 그럼 밑에 안 적어놨습니까? 이게 국세, 당해세는 국세 기본법 있대요. 나중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35조 3항에 있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상속세, 정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또 지방세 중 당해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산시설세, 지방교육세. 아니, 우리는 부동산 경매라는데 자동차세 이게 뭐냐? 자동차 관련해가지고요. 자동차도 보면요, 자동차 등록 원부가 있거든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자동차 그 등록 원부에도 압류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또 이런 경우는 이제 부동산 경매와는 직접적인 어떤 관계는 없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조세는 뭔데 이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세목 이외의 세금이 일반 조세다. 예.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십니다. 얕게 좀 넓게, 아주 넓게,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엔 말이죠. 근로자 임금 채권 관련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 하나 나와 있습니까? 그죠? 예, 근로자 임금 채권 한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이 이게 최우선면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국세든 지방세든 당해세 또는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입니다. 당에서도 당에서 우선 원칙이거든요.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법정기를 가지고 우선 변제 선호를 가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금, 근로자 임금 채권은요, 최우선 변제 앞에다가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뭐냐, 이게. 이 밑에 뒤에 우선자가 붙잖아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 얘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최우선 변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들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받아가냐, 우선 변제권자보다도 먼저 받아가는 게 최우선 변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근로자 임금 채권하니까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하고 재보상금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이게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이랍니다. 임금 채권이고요. 또다시 제가 보니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인데요. 여기 보면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잖아요. 그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여기 보시니까 담보된 채권, 담보대라는 것은요, 이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됐잖아요. 그죠? 저당권 뭡니까? 저당권 물건이죠, 물건. 그죠? 저당권 물건이고, 물건은 뭐죠? 우선 변제권이죠. 그죠?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우선 변제권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그건 뭡니까? 우선 변제권보다도 우선한다는 게 최우선 변제라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보다도 우선한다고 하는 게 최우선 변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여기 딱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보다도 우선 변제 받아간다는 게 최우선 변제다. 쉽죠? 이런 거 어렵다 하면 안 돼요. 와가지고. 이런 거 질문 주시면 전 짜증냅니다. 이 이상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안정이 지금 좀 시금방지다 이렇게 표현하실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경매 이거 쉽게 설명드릴 사람 없어요. 지금 봐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를 이렇게라도 제가 혼자 자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와가지고 좀 좋아요도 많이 안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삐졌다니까 봐가지고. 두 번째 보니까 근로기준법 38조에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저당권 또는 해가지고 일단 담보권에 따라 담보니까 담보 잡았다는 게 저당권이잖아요. 이거 우선 변제인데, 우선 변제를 보니까, 여기서 우선 변제권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게 최우선 변제거든요. 그죠? 여기 밑에 보니까 이제 최종 3개월치 임금하고 또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치 월급하고 재해보상금이 언급되어 있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치 퇴직금, 요것이 이제 포함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칠판에서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접근하자 이게죠. 조세 채권, 임금 채권 분석 기법입니다. 분석 기법이고요. 지금 남홍 대회님 무슨 말씀이죠? 당해세와 일반 조세는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문건 송달 내역에 교부 청구서를 제공, 당연하죠. 그것도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겠죠. 그죠? 오늘 아까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죠? 말씀드렸고. 자, 조세채권, 임금채권 분석 기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이겁니다. 1번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기죠.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아까 1부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선순위 전세권이 돼요. 이것은 일단 우리가 조금 긴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뭐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우리 조금 긴장을 하자 이거죠. 긴장하고 이제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뿅 보니까 권리신금 요겁니다. 이거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이거. 또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요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예 차라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액이 3억인데 우리는요 경매정보지 또는 문건 뭐 접수 송달 내역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법원이 공부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보증금이 얼마예요? 3억이요. 그럼 3억은 뭐든 낙찰자가 전부 다 어떻게 인수한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인수한다는 건 안 돼. 내가 3억 인수해.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임차인은 인수하지 않는다 했을 때 정상적으로는 얼마를 써야지만 낙찰되느냐니까 한 5억 정도 쓰면 된다 이거죠. 근데 3억을 인수해야 된다. 그럼 얼마 써야 됩니까? 그럼 2억 써야지 2억 그죠? 2억 쓰고 나서 3억 인수하니까 합이 5억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당요구, 요거 배당요구 안 했을 경우는 인수한다. 인수하잖아요. 근데 권리신고는 배당요구 신청했어요. 자, 다시, 아까 일부 방송에서, 칠판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여기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죠. C라는 사람이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B 저당권 이렇게 경매 신청을 경매 신청했겠죠. 하니까 보니까, 요 C, 요 압류가, 여기 보니까 뭐 당에 있었던 일반 조수단이가 어쨌든 A, 이 사람보다도 먼저 배당받아간다.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죠. 예? 배당 요구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이 C라는 압류가 없다 했을 적에, 뭐, 예를 들자면요,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전세 보증만, 얼마라고 한 3억 정도 보죠. 3억이라 치자 이거죠. 그럼 봐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5억 정도 이제 낙찰 받는단 말이죠. 5억 정도 낙찰 받으면 5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시간에 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강하다. 그게 만약에 딱 먹힌다 그러면요. A 3억이잖아요. 그죠? A는 3억을 먼저 받아가요. 그럼 낙찰자는 인수할 게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되면 얼마나 좋냐 이거지. 근데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 5억에 낙찰 받아갔네? 그럼, 이거 뭐야, 이, 보니까 당에서는, 야, 이게, 예를 들어 당에서 우순환식 해가지고, 이게 1등이네. 여기 1등이고, A가 2등이고, B가 3등입니다. 야, 그러니까 5억에서 말이지, 얼마야? 우리 3억이요. 3억 다 줘버려, 그냥. 그럼 나머지 2억 남다네, 그죠? 2억은 누구한테? 요 A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A는 자기 전세 보증금 3억 원인데, 여기서 2억을 배당받았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1억은 미회수죠? 그럼 1억은 낙찰자 인수해야 되니까. 갑이라는 사람, 뭐냐고. 자기는 정말로 이 건 하나 낙찰 받으려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말이지. 끊었던 담배도 빡빡 피우고 말이지. 이슬에도 한 잔 무고 가면서 말이지. 고민해가지고 5억에 낙찰 받는데 나도 말이고 어마야 해가 1억을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 실질적으로 말이지. 이 물건은 정상적으로 매입했을 때 5억이면 되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1억을 끌어안아야 되는 뭐야. 그럼 6억이라는 전체적인 투자 금액이 되어버린다면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대단히 어떤 억울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디 가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갑처럼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간단하게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매년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기일 있잖아요. 법원에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딱 보여주면 된다는 거. 왜 안 보여주냐고. 왜.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태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사태질한 것이 아니고 사태질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 왜 그거 안 보여주냐고. 매각 물건에서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그죠? 매각 물건에서 보여주면 되는데 왜 안 보여주면 모르겠어요. 그거 딱 보여주게 되면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지? 그것도 경매를 알아야지만 여기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법정이 상당히 혼잡스럽잖아요. 혼잡스러운데 매각 물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가 보니까 이 땀은 두꺼워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A4 용지를 해가지고 뭐를 봐야지 알아야지만 그 중에 딱딱 보는 것이 모르면 줘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안다 그러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딱 보여준다더라 이랬을 때 보면 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야 근데 보니까 세금이 뒤에 딱 받치고 앉아있네. 그랬을 때 뭐다 나는 뭘 봐야 되지? 요 압류, C 압류용을 보면 됩니다. 체납된 세액이 얼마고 가장 중요한 게 세목입니다. 세목인데 보니까 이게 만약에 세목에 따라가지고 당에서 일반 조세로 나눠지니까 그건 우리 조금 전에 당에서 일반 조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목에 대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매각기일 당일 보여준다면 2021년 12월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8일이네요. 현재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는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여준다더라 그러면요, 그띡 보면 체납된 세액이 얼마고 세목이 뭐이냐 그거 봐가 당에서는 일반 조세는 만약에 당에서가 아닌 일반 조세다 했을 때 법정기일이 언제야? 그걸 딱 봐가 법정기일이 일반 조세인데 법정기일이 A가 전입신고한 날짜보다 빠르네. 이게 법정기일이네. 그럼 때리면 얼마에 체납된 세액이 이거 맞네. 그럼 오늘 이철 들어가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내가 교통정리가 된단 말이죠. 내가 스스로 교통정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안 보여주냐고 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 혼자서 이거 흥분을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일부에선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광주 광역시 관내 아파트인데 1차 감정가가 1억도 안 되는데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여기에 체납된 세액이 있는데 얼마 4억이 버치고 앉아 있다 이거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럴 가능성 자체를 배제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세금이 압류됐다 그러는데 당에서는 일반 조세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그 민사집행법에서 경매가 진행됨에 있어 가지고는요 가장 중요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안 보여줘요. 안 보여. 왜 안 보여주냐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제가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건강한 부자클럽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2012년도부터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매주 월, 화, 목 해가지고 저는 8시에 1시간 정도 라이브 방송했는데 거기서도 정말로 그냥 침 튀길 정도로 왜 안 보여주냐고. 왜 안 보여주냐고. 왜? 에? 라고 해도 저 같은 힘도 없는 소시민이 백날 떠들어 봤자, 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완전 콧방귀가 웃기는 저라고 자빠져 앉아있네.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이거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하나 있고요. 이제 흥분하면 안 되겠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한 경우였던 상당히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보십시오. 배당 종기일 이전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또는 아니면 이후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하였는지. 자, 보십시오. 이게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게 되면요, 법원에서는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종기일을 지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자,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면 이전이고 여기 이후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하였느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하였느냐? 그죠? 그럼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하였다. 이거는 마음 놓아야 됩니다. 안심해가지고. 왜냐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죠. 그럼 법원에서 그 서류를 받아줘요. 접수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배당 절차에 참여가 안 된다고요.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만약에 3억이다 말이죠. 3억이다 그러면요, 알았어.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는 주는데요. 그 사람 배당 절차에서 배제시켜버려요. 그럼 이 3억은 누가 인수하는데? 낙찰자가 인수하잖아요, 낙찰자.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사람이 대항력 있는데 말이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구나. 그럼, 내가 3억을 인수하네? 야, 근데 그 물건에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말이지, 세무서, 구청, 시청에서 막 조제 체납들 압류 등기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아요, 봐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3억 내 인수하잖아요. 대항력 있는데. 어차피 인수한다 이거지. 3억 인수한다. 그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하자가 설정이 이거 5억에 써야 돼. 그런데 3억을 인수한다는 건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흠이에요, 흠. 그럼 따라서 3억을 빼야지 입찰 금액을. 그럼 얼마입니까? 2억을 쓰면 될 거 아닙니까? 2억 쓰고 나면 그다음 임차인을 내가 더
추가적으로 끌어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저당권이나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라든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압류는요, 경매시 매각으로 전부 다 그 사람들, 예를 들어 근로자들 임금 채권이 한 10억 정도 된다. 진짜 이거 10억 정도. 근데 배당 결과 이 사람들 보니까 한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럼 나머지 9억 5천만 원은 근로자들 임금 채권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어떻게 낙찰자 인수한다? 뭘 인수해? 인수 안 하지. 낙찰자가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9억 5천만 원도 허허에 날아가 버립니다. 낙찰자가 전혀 관계없어.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서 낙찰자에게 관계가 있는 게 없다고, 괜찮죠. 그죠? 또 부동산 상해 하니까, 낙찰자 3억 인수했으니까 더 이상 인수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인수할 게 없으니까, 이때는 안심하고 더 가자.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당 요구 종결이 있는데, 그 이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 이거죠. 요건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예. 근데, 배당 요구 종결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더라. 그런데 완전히 조세 채권이 말이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조세채권을 확 다 받아가는 바람에 말이지, 임차인이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3억인데, 한 1억밖에 배당 못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2억에 대해서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는 말씀드렸죠. 경매 사건에 있어서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또 때려는 봐서 근로임금 체불이 됨으로 인해서요, 압류등기에 들어온 경우도 이제 없잖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우리가 무조건 다 조심하자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조심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다시 화면을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떤 경우만 조심하자 그러니까, 이후라는 것은 안심하면 어떡해. 이후에 배당 요구했다는 것은 어차피 그 사람 배당 절차 참여가 안 된다 이거지. 배당 절차 참여가 안 되니까 낙찰자는 저 사람 보증금에 다 끌어안는다, 인수한다 이거죠. 인수하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낙찰자 인수할 그런 권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시라 이거죠. 인수하는 금액만큼 낮춰서 입찰 가격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배당 요구 종결 이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 이거죠.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나중에 압류등기된 후발주자 말이지, 조세 채권에 말이지, 그 시금방지게 지가 말이지 먼저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3억 중에서 한 1억밖에 배당 못 받았던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이게 인수를 해야 되나? 인수라는 게 뭐다? 본인이 쓴 입찰 금액 말고 추가적으로 2억을 더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였다 이랬을 때에는요, 후순위에 비록 압류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압류 등기는 다 말수가 돼요. 말수가 되는데 배당 순위는 걔네들 먼저 가져가 버린다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못 받아가면 그땐 뒤치다거리는 누가 해야 된다더라. 낙찰자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내 낭패를 본다는 거죠. 폭망이야, 폭망, 그죠? 경매 사건에 있어서 그런 분들 제법 많이 계실걸요? 뭣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경매하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말이죠. 뚝딱 하니까 겁 나오고, 아이고, 자칫 잘못하면 피똥 쌉니다. 진짜입니다. 겁 나와라 뚝딱이 아니고 똥 나옵니다. 똥 나와. 피똥 싼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는요, 우리 크게 조심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아예 안 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우리는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신경 써들들 마라. 나하고 관계없어, 몰라. 그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아예 안 해버렸어. 근데 그 사람의 대항력이 있는데 보증금액이 3억이다? 아예 안 했네. 그럼 3억 낙찰자 인수한다? 인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고 입찰 가격 결정한다면은 낙찰자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또 이제 배당 철회해버렸네. 이거 배당 철회도요.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결 이전에 배당 철회했느냐, 이후에 배당 철회했느냐.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배당 철회한 사건은 지금 못 봤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결 별표를 배당 요구 종결로 할게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결 이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바로 A라는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결 이전에 나는 배당 안 받을 거예요. 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했다가 배당을 철회했을까요? 철회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시잘데없는 거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진도 절대로 안 나갑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배당 요구했다, 배당 철회했네. 알았어. 배당 철회했구나. 우리는 거기서 딱 스타트 라인 잡아가 여기 땅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그건 시절됐는데 신경 쓰면 안 된다니까요. 배당 철회했다. 이전에 배당 철회를 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건 내가 이전에 배당 철회를 했다는 이 사실만 알면 된다, 이게. 예. 근데 이 사람들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요, 배당 철회하는 것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요, 죽거나 사나 이상 배당 철회하면 안 돼요. 예. 대항력 없는데 지가 배당 신청해서 배당 철회했다고 완전히 끝나버려요. 배당도 못 받고, 낙찰자는 잭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 했다가 배당을 철회한다, 이거. 언제까지 이것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철회했다. 그런 사실을 내가 낙찰자가 알고, 그럼, 이 사람 보니까 역시 3억이 대항력 있는데, 야, 배당 철회해서 3억 낙찰자 내가 인수해야 되네. 인수한다는 걸 알고 입찰 가격을 결정하면은, 낙찰자는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등기부등본상에 더 저당권이나 압류등 전부 다 경매시 매각으로 낙찰자 대금 납부하면 말이죠.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거 괜찮다, 이거. 그래서 이전에, 만약에 이전에 저 배당 철회를 하였다 하더라. 근데 또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철회를 한 사례는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철회를 해버렸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철회를 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또 받아줘요. 받아란 주는데 배당 요구 철회 효력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배당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이랬을 적에 배당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 1번과 같은 거잖아요. 예. 배당 요구에서 배당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은 확실하게 우리가 조사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보니까 밑에 나와 있죠.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에 임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여기서 배당 처리 같은 경우는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없는 임차인 또는 후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우, 이거 신경 써덜덜덜덜덜 말아요. 보니까 또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 임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죠? 또 3번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면 됩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낙찰됨과 동시에 당신 나가! 인도명의 대상이잖아요. 나가!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에 임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네 번째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배당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대요. 그럼 법원에서 받아주는데 배당,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네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대요. 배당 요구의 효력이 있다, 없다? 배당 요구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100%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해관계인들은 무조건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액션 쳐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했네? 그럼 법원에서 받아주는데 효력은 있다, 없다? 효력은 없다, 이거죠. 효력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너 얼마야? 3억이야? 알았어. 3억 내가 인수할게. 그럼 3억을 인수한다는 전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찰가 결정해서 5억짜리인데 정상가는 5억이다. 3억 인수하니까 3억 빼버리니까 2억을 들어갔을 때 낙찰 받아버린다 하더라. 그럼 알았어.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임차인 없고, 또 두 번째 등기부상의 어떤 권리가 또 없다 이거죠. 그럼 이런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네요. 등기부상에 압류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마음 편안하게 입찰을 하면 된다. 근데 또 이게 또 요건 제가 말이죠. 나중에 아마 오늘 방송 마치고 12월 10일이네, 그죠? 금요일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등기부등본상에 조세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등기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를 안 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등기부등본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와 해가지고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조세 채권으로서 압류 채권 개선 제출하고, 또 근로자 임금 채권에 이어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그 채권 개선 제출했습니다. 한번 받아는 주는데 효력도 없고 그 사람들은 배당도 못 받고 땡땡 끝나버려요. 배당 못 받아요. 그냥 배당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이런데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일단 오늘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에 의한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일단 이거 제가 오늘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안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려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사실상
언제입니까? 12월 10일이죠, 그죠? 12월 10일. 오늘 방송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 방송 내용이라서 조금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요, 몇 번 시청하신 이후에 12월 10일 날 40강입니다. 40강 방송을 시청하시면은 훨씬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하고요. 어쨌든, 열공하셔가지고요. 돈 버시려면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이죠. 당신 머릿속에 우동사리만 들었나 그런 이야기 안 들으시려면요.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가지고 이게 평생 업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올해 60너입니다. 60너. 60대 중반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차면 들면 들수록 육체적인 노동에 의해서 먹고 산다는 것은 한계가 따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딸내미는 이제 3년 전에 시집을 갖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특히 집안 아들 있는 분들은 말이죠. 아들내미 장기 보내려고 하면요. 요즘 집 한 채 사주려고 하면 기둥 훅 빠지죠. 그죠? 하다못해 전세 방도 해주려고 하면 최소한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 한다 아니면 또 자영업을 하신다 할지라도 법원 경매 요 내용에 돼 가지고 내가 지대로 알면요. 이건 뭐 정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볼펜 잡을 힘만 있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닐 힘만 있으면은 이건 말이죠. 죽기 하루 전까지도 활동할 수 있는. 또 막 연구를 하다 보면요. 머리를 막 써잖아요. 그죠? 치매 안 걸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